제가 장기고 사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장기고 보내실 분이 장기고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고민 중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장기고장 둘 중에 어머님은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좀 더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장기고 저희 학원이 장기고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장기고 사례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지금 320명이에요. 얘네들 기준으로 등급이 요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장기고를 보낸다고 하면. 근데 꼭 장기고가 아니어도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 학교에서 1등급이 되려면 석차 등급이 1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얘네 반이 한 10개인가 11개 반이거든요. 자, 그럼 반에서 일단 전교 1등을, 아니, 반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1등 내지 2등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거 아니면 한 2등까지는 1등급이 나온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등급 받으려면 35등 안에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게 실제 사례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자, 이제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죠. 3개 이상.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성취 수준별로 된다는 거고, 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거를 이제 현행은 지금 석차 등급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녀분들은 이렇게 ABC로 나와요. A. 석차 등급 안 나와요. 뭐가? 진로 선택하는. 아까 제가 절대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상대 평가기 때문에 다른 거 상대 평가기 때문에 몇 등급으로 나오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예전에도 얘네 석차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자녀분들은 이렇게 ABC로 나온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서 야 ABC 잘 모르니까 성취 수준 학생 비율도 알려줘. 그러면 여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2.4%. 여기까지는 표현이 돼요. 근데 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요것도 서울대 자료거든요. 너무 서울대 자료를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서울대가 서울대가 국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국립 때도 이거 비슷하게 쫓아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에 따라 가산이 1점 가산 이렇게 했을 때 2점 가산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게 1점 가산, 2점 가산 뭐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애들이 당락이 작업되는 건 1, 2점으로 작업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일반 선택 2점 가산할 때 진로 선택을 조합을 항상 끼워놔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게끔 그렇게 아예 수시 전형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게. 요거는 정시할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가 아니라 정시. 서울대에서 정시를 할 때 선택 과목은 이렇게 한 애들을 주로 뽑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머리가 골치 아프시겠지만 학교별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하는 학교의 선택 이게 가산점이 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꼭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시가 아직은 여전히 60%의 비율로 수시를 하기 때문에 이 수시의 핵이 생기고 학교 생활이 좋고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도 얘기하고 생기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현재 자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도 같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바뀌는 항목들을 좀 비교를 하셔야 뭐가 중요하다는 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자, 교과 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 비교과로 나뉘거든요. 교과는 이게 관련 있는 게 팩트들. 생활기록부에 적는 거
그 적는 거, 그 등급 말고요. 세특에 들어가는 게 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다 과목별 선생님들이 쓰신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그리고 뭐에 대해서 쓰냐? 얘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일.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뭐 남의 얘기를 잘 들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을 써요. 그래서 500자. 한번 쓸 때마다 500자예요. 자, 500자면은 5학기니까 수시면 5학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시를 보내면 5학기. 왜냐면 3학년 2학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학기까지만 가니까 총 5학기고 5 곱하기 5 하니까 2,500자로 이제 아이에 대해서 뭔가 써지겠죠. 그래서 과목별로 쭉 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되게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겪어보더라고. 이걸 학생들을 다 과목별로 다 써주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머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수학 선생님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수학 과목의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다 모든 걸 세세하게 아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열정이 많으시고 아이하고 정말 관찰 잘하시고 얘기 많이 했던 선생님이나 그걸 알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다 모르셔요. 그런데 그걸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요. 아이들한테 가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뭘 적었으면 좋을지를 한번 가져와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강북에 강의를 할 때 정말 특목고 밝히는 거죠. 특목고에 학생이 와가지고 이걸 쓰는데 좀 참고를 하게끔 저보고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건데 내가 왜 이거 안 돼? 그랬더니 이걸 가져가서 그걸 참고를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어찌됐든 교과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종합의견 있죠. 이게 이렇게 중학교 때도 띄워보셨나요? 생활기록부? 혹시 애들 중학교 거 안 띄워보셨으면 띄워보세요. 띄워보시고 졸업하기 전에 띄워보시고 미리 보셔야 돼요. 중학교 거 거의 비슷해요. 제일 뒤에 10번이 있는데 그 10번이 얘예요. 종합의견. 종합의견이 뭐냐면 여기 이제 종합의견이 이름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게 풀 네임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 누가 쓰느냐? 담임 선생님이 쓴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언제 쓰냐? 학년이 끝날 때 1년에 한 번. 글자 수 연간 500자. 연간이니까 1년에 500자는. 근데 이거 몇 번 쓸 수 있다? 몇 번 쓸 수 있나요? 2번밖에 못 쓰죠.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때도 써야 되는데 그거 2학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의견은 딱 2번밖에 안 들어가요.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1학기까지 딱 끊어버리니까 얘 연간으로 써서 3학년 말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게 들어간다? 1학년, 2학년 거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정말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 연간 500자니까 1000자밖에 안 돼요. 2번 쓰는 거. 1000자 동안 1000자 안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교사 추천 아까 제가 교사 추천서가 그 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교사 추천은 결국 담임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교장이나.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요게 그걸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그 교사 추천하고 대체를 생각해서 이걸 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생활 총정리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비교과 영역. 비교과라는 건 결국 교과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에서 교과는 지필고사로 통연이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로 표현이 되고 비교과는 우리가 자동봉진 뭐 이렇게 줄여서 많이 뭐 그렇게도 막 얘기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활동, 독서활동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표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 예를 들어 동아리 보세요. 연간 500자인데 자율동아리 없어졌어요. 자율동아리가 뭔지 아시죠? 학교의 공식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하고 싶은데 학교에 동아리가 없어. 그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안 되고 뭐 조건이 있어요. 최소 3명, 4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저희 지도교사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조건에 해당하면 자기 마음대로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진짜 재미 본 친구들 진짜 많아요. 되게 특이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되게 멋있게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자율동아리 안 된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미개제. 그 다음에 소논문 그 문제 많던 소논문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근데 학교의 공식 동아리는 인정해줘요. 그러면 학교의 공식 동아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문예반, 방송반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동아리 1학년 때.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 쓰기 적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은 동아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되게 정적이고 쓸 게 별로 없는 동아리 있잖아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런 데서 가면 불리해요. 쓸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막 쥐어짜서 막 써야 되는데 활동이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반영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공식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거는 반영이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 뭐 내가 봉사활동 몇 시간 했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의미 없고요. 진로활동, 이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반영 이렇게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진로를 하겠다 이런 거는 다 반영이 안 돼요. 다만 그래도 이걸 쓰게 돼 있거든요. 반영이 되는데 근간이 돼요. 이 진로에 대한 어떤 글을 쓴 게 다른 거하고 연결이 돼서 근간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잘 쓰면 돼요. 700자. 양이 많죠. 700자. 연간 700자. 그 다음에 수상 아무것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학기랑 한 건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자녀분한테는 대입에 다 반영이 안 돼서 상 받는 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의미 없다. 다 반영 안 된다. 네. 자, 그럼 이 표를 보고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봤더니 비교과 영역은 거의 다 죽었구나. 거의 다 죽었구나. 의미가 없구나. 물론 몇 가지 아직 명맥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죽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얘하고 얘는 그대로 있거든요. 오히려 더 비중이 더 세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른 걸로 평가를 할 게 없어져 버리니까 교수님 뭘 보겠어요? 이게 다 없으니까 얘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특과 행특 얘가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특과 행특은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써져서 올라가면 나중에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절대 안 돼요. 안 고쳐져. 이거 고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끝장이기 때문에 잘 올리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자소서 폐지됐다라는 거는 아시고 자소서 이게 좀 편해졌어요. 자소서 안 도와줘도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막부가 딱 이렇게 잡히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저희도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생활기록부를 뛸 수 있어요. 중간에도. 근데 1년에 한 번 뛸 수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띄워보세요. 1학년 끝난 다음에 띄워보시고
2학년 때도 좀 늦긴 한데 1학년 거 반드시 띄워서 보세요. 그래야 얘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이거 빨리 파악하셔야 2학년 때 만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된 거 놓고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자, 대학교에서 모든 대학교에 공통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을 거잖아요. 그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학교 지원을 하실 때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이런 기준을 갖고 계세요. 이건 모든 학교에 제가 그 앞에 정성적인 평가를 서울대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는 걸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 하는 기준이에요. 보는 기준. 교수들이 이거 기준으로 보세요.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학업 역량이고 정보 독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뭐가 제일 좋을까요? 중요할까요? 학업 역량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업 역량 중에서 뭐가 또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진짜 시험을 뭐 어렵게 통과해서 이제 해서 입학을 했는데 애가 1학기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도 잘 애들하고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시험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1학기 딱 되면 이거 입고하는데 적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엄마한테 저 반수할래요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첫 번째 단축은 뭐냐? 중3 때 저도 중3까지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적성을 찾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점수나 이런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얘는 수백만 원을 내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 아이고 그래서 그걸로 학교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애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공부할 만한 아이인가를 되게 많이 해줘요.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공적 합성도 중요한데 발전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본다. 뭐냐? 왜 발전 가능성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공부를 잘하느냐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대학 공부라는 거는 자기 주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처음에 어리버리 하지만 자기 주도를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되게 크게 성과를 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포텐셜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뭐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세트 형태. 네. 왜냐면 그 평가할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푸시를 하든 수업 시간에 이것들이 발현이 돼서 선생님이든 담임 선생님이든 교과 선생님이든 지도교사들은 이게 자꾸 보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꼭 이런 걸로 좀 신경 써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그 수시에 관한 얘기고 이제 우리 수능에 대한 얘기 아까 40%에 해당하는 그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본다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이 표는 이제 수능의 시험 보는 과목이 뭐다.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돼? 상대냐 절대냐. 그 다음에 문항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과목별로 문항수, 그 다음에 유형, 배점이 어떻게 되고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걸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출제 범위도 적었는데 여기에서 좀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보면 17과목 중에 최대 2개라고 써 있어요. 사회탐과 과탐, 사탐 과탐에서 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 이게 사탐이 17개 과목을 애들이 하는데 뭐 어쨌든 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연계를 가고 싶어. 우리 의대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연계를 이제 아니면 치대, 약대, 뭐 한의대 혹은 뭐 요즘에 애견을 많이 보시면 뭐 그런 전공 관련 전공으로 자연계로 가고 싶다. 근데 이 과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택이라고 했으니까 나 한국지리하고 윤리사상 뭐 이거 쉬울 것 같아. 뭐 이거 선택한다?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학교도 있겠지만 거의 뭐 그거는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6개 대학 상위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자연계는 무조건 조합이 이 과탐에 있어요. 과탐만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래서 뭐 여기 뭐 사탐도 섞어서 어떻게 해볼까 하면은 아예 전형이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조건에도 안 해서 탈락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택을 하는 게 나중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잘 기억하시는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사는 반드시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거 다 절대평가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다. 아까 제가 절대평가 우리 성적표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적표에 들어가는 절대평가의 표시를 뭐라고 하던가요? 아까 기억나세요? 성적표에다가 절대평가할 때 뭐라고 썼죠? 거기다가? 용어로 썼잖아요. A, B, C, D라고. 근데 수능에서의 절대평가도 A, B, C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써요. 같은 절대평가인데 표현이 달라요. 성적표에는 A, B, C로 나오지만 수능에서 성적표 받을 때는 등급으로 나온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등급으로 나오니까 이게 상대평가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절대평가라는 것도. 그래서 어떤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보세요. 다 뭐 과목 다 이러는데 여기 배점 있잖아요. 배점 항목을 딱 보시면 이 중에 항목이 배점이 4점짜리가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수학 과목. 이 배점이 2점, 3점, 4점이거든요.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고 4점이 있는데 유독 4점짜리가 수학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점, 3점, 4점이 있으면 4점은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배점이 높다라는 건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심화 문제라는 거죠. 심화 문제가 배점이 4점인데 이 문제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2점짜리가 문제 수가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와요. 3개. 그 다음에 3점짜리가 14개 정도 나오거든요. 14개. 그 다음에 그러면 2점, 3개니까 6점이고 다 맞췄다 치고 3점에 14점이면 둘이 합치면 48점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나는 기본에 충실한 걸 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48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득점으로 B에 50점 이상을 넘으려면 4점짜리를 얼마나 맞췄느냐로 사실 승부가 나는 거죠. 즉 수학 공부로 자연계, 특히 자연계를 보내는 친구들이나 물론 인문계도 지금 인문 뭐 이과 문과 융합형 수능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누구이든 간에 어쨌든 4점짜리를 많이 맞히는 친구들이 유리한 걸 올라가거든요. 근데 무려 4점짜리가 13문제가 돼 있더라.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에서 그 수학 1등급이 되려면 92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보통. 원점 92점. 그러니까 90점이라는 건 결국 4점짜리 2개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만 돼야지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30문항 중에 보통 한 킬러 문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 가르는 킬러 문제 한 4문제 나옵니다. 그 4문제가 다 4점짜리일 거잖아요. 그 가장 극악의 어려운 문제는 30번에 있어요.
30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3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30번 문제를 풀었느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손을 댔는데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걸로 수학의 실력을 평가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모평을 봤을 때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모의고사 전부 30번 수학 30번 문제를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 4점짜리 그러니까 킬러 문제 4문제를 보통은 안분을 지금 여기 100분이잖아요. 100분 중에 60분은 그러니까 킬러 문제 외의 문제를 100분 안에 6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나머지 40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그 킬러 문제 4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당 한 개씩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심화 문제가 되게 말 그대로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을 좀 우리 애가 자연계를 보내고 싶고 수학을 잘 가르치고 싶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을 답이 나오죠. 진짜 잘 등급을 받으려면 결국에 4점짜리 많이 맞춰야 되고 킬러 문제 맞춰야 되고 그렇다면 심화를 되게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에 충실한 정도 우리 애는 가르쳐 줄래?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48점밖에 못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수학을 심화를 많이 시키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신다. 뭐 나는 문과여서 우리는 문과니까 수학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그 킬러 문제는 주로 여기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는데 킬러 문제는 이 선택 과목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공통 과목에서 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오면 이제 선택을 뭘 했느냐에 따라 이제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수학 1과 수학 2 다 나옵니다. 이 수학 1과 수학 2는 인문, 이과든 문과든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은 이제 달라요. 이제 자연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미적분하고 기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인문계 애들은 확통을 주로 하죠. 근데 어떤 학교들은 자연계인데 확통을 선택해도 돼 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교는 좀 지방이 잘 모르는 학교가 보통 그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상위권의 학교들은 다 자연계나 좀 상위권의 그 과들은 다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아이한테 미적분하고 기하를 시켜야지 미치지 않고서야 확통을 시키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예.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대 같은 경우 선택 과목 조합을 수학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투 조합을 해요. 뭐 물리에서 여기 지금 과탐 얘기인데요. 과탐에서 여기 물리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원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자연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위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물리를 선택했다면 물리 1,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했던 화학 2, 원, 투 조합으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자연계. 그래서 상위권의 학교들은 이쪽을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 과탐 쪽. 사탐보다 과탐의 무게를 두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많다. 네. 적어도 약대 같은 데 보내려면 그렇게 좀 아이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비고 1학년 때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아까 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독서 활동 없어졌다고 반영 안 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려서 좋다 이제 책 안 읽어도 좋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이 원래 독서 능력이라는 건 다른 데에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리는 거라서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아닌 친구는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3월 전까지 입학하기 전까지 반드시 책을 좀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히냐면 추천 도서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추천한 도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권 그래도 좀 읽게 해주셔야지 좋겠다. 그리고 읽고 나서 그냥 읽었네라고 하시면 기록을 좀 남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강조하는 거 진로 탐색하기. 이거 꼭 시키셔야 돼요. 진로에 자기가 꿈이 뭔지 그거부터 하게 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공을 뭘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로진학 캠프 꼭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디 하는 데가 있다면 기회 되시면 그런 데 꼭 가보세요. 애들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요 이제 중간고사 지금 3학년들 시험 요번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애들 이제 난리 나요. 다 뭐. 근데 제가 그런 꾸준히 나온 애와 아닌 애 확실히 확연하게 나중에 1학기 개학하고 나면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절대 꼼짝 못하게 물론 이제 방학 시간 뭐 일주일 정도 주긴 하지만 근데 어머님이 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학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니까 좀 쉬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리듬이 깨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다시 회복하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까지는 예를 들어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등의 그 리듬은 똑같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데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좀 쉬고보다 다시 하면 되지 이거 못 쫓아가요. 되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그런 경험을 해서 그걸 쫓아가려고 1학년 때도 거의 1학년 2학기 날렸어요. 그걸 다시 쫓아가려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쉬어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아이들 망쳤는데 더 망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는 뺐지만 재수생들이 되게 강세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로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생기거든요. 정시로 가면 재수생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1학년 때부터 처음에 모평으로 딱 애들이 기가 죽는데 모평에서 만회를 많이 하려면 방학 때 한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모평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평에서 3월 모평의 점수가 어느 정도 계속 가더라. 그래서 점수 최대한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수시의 학교도 정해진다. 그래서 3월 모평이 중요해요. 그 말을 사람들이 죄다 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실컷 놀고 방학 때 놀고 뭐 3월 모평을 잘 볼까요? 아니죠 절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누적됩니다. 시험의 과목이 누적이 돼요. 중학교 때는 딱 배운 단어만 딱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딱 외우면 다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1학년 때 잘 못하면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이거 잘 안 돼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잘 잡아주시는 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일부러 놓은 게 자, 입시 정보 제가 처음에 입시 정보를 들으시러 많이 다니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시고 여기에서 사실은 뭐 공식력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뭐 교육청이나 혹은 각 학교에서 발표한 제가 이 뒤에 뭐 보여드릴 건데 그 자료들이 소수고 사실 대부분은 그렇다더라 라든지 어떤 아이의 케이스를 들고 그게 일반화시켜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몇 개 있긴 해요.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치우쳐가지고 자꾸 그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상식을 깨는 얘기를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발 여러 사람 얘기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저는 되도록이면 주간을 빼려고 보통 그런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정보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편견을 안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꼭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거 있어요. 자, 이거 인포지역에 이 자료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지역에서 아는 우리 통용되는 우리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얘기 학교 순 장기고 운양고 제이고 솔터가 제이라고 비슷하다. 이게 그냥 거의 공식처럼 오랫동안 내려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특히 장기 중학교 애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장기 중학교 애들한테 야 3학년 애들한테 너 학교 어디로 정해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봐서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운영고 가래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희한하게 운영고를 자꾸 가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운영고의 특징과 장기고 특징, 제일고 특징을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면 그 학교의 시험을 계속 봐왔고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교의 특징을 알거든요. 시험 패턴도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화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저는 직감적으로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운영고 잘 추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기고 아니면 제일고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좀 공부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승부욕이 있고 애가 바탕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장기고를 가라고 하고요. 이게 그냥 이게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일고는 공부 두 가지 형태인데 애매한 애들은 제일고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 중에 내신이 좀 강한 애들은 제일고 가라고 해요. 내신 잘 따라하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운양중 전교 부회장 했던 친구가 제일고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갔고. 자, 근데 이 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올해 졸업생 기준으로 여기 이제 서울대 아니면 서울 지역 18개 대학, 여기 서울 지역 18개 대학이랑 곧 서울 16개 대학 플러스 홍대 이대 이거 합쳐놓은 거예요. 자, 장기고 2명, 그다음에 32명, 그다음에 제일고 1명, 36명이에요 제일고. 그다음에 운양고 서울대 없고 서울대 상위 인성 26명이에요. 물론 이게 몇 년치가 쌓여야지 더 정확할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 최소 3년 이상이 쌓여요. 근데 그 장기고는 3년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1년만 그냥 대놓고 가장 최근 데이터라는 거 가지고 딱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제일고가 통상 애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기고는 공부 잘하는 애.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애는 여기. 이렇게 보통 공식화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운양고가 제일 떨어져요. 그죠? 서울대 보내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서울대 18개 대학이 보내는 26명밖에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제일고가 36명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정확도가 100% 아니에요. 다만 데이터 팩트만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사실 제일고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일고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뭐 36명? 전교에서 우리 애가 몇 등 하면 36명 안에 아까 2등급 하면은 장기고 같은 게 2등급 해야지 36명이 2등급 하면 되거든요. 그럼 못해도 빗나가도 인서울을 한다. 우리 흔히 아는 학교 갈 수 있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희망이 보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믿을 거냐? 그건 저는 장담 못합니다. 다만 올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좋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이 다들 혼란스러워하죠. 여기 온라인 김영란 들어가셔서 막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데이터 다 썰은 많아요. 각 학원 선생님들마다 막 얘기해요. 내 경험이 이렇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데이터가 이런데 잘 판단하세요라고 얘기만 할 뿐입니다. 자, 김포 지역이 저는 좀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요거를 빼고 요것만 두면은
사실 김포 지역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괜찮은 성적이에요. 김포 지역.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전에 생각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과 분당에서 가르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김포로 와서 김포 학원에 이제 애들을 비교가 되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입 실적을 보면 이 숫자가 서울 지역이나 뭐 이런 좀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닌 그런 괜찮은 지역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네, 그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포 지역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 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즉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하는구나. 근데 상당 여기에서 빠진 나머지 이 한 학교가 아까 제가 3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320명 중에 예를 들면 320명 중에 30명은 인서울 하고 그러면 나머지 290명은 다 어디 갔냐? 지방대나 뭐 한인대나 다른 데 갔겠죠. 재수했거나. 네. 이거는 이제 그 재수생 빠진 거예요. 빠진 숫자. 재수생이 만약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요 그 30명 안에 들려면 여기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200명 안에 들어야 인서울 하네 라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인서울 하시고 싶으면 어느 학교를 가든 2등급을 받으세요. 학교가 어디냐 중요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어딜 가서든 2등급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신형 아이냐 엉덩이가 무거워서 대기만 성형이냐 그거에 따라 정시. 근데 이런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걸 쭉 보면 제일이나 운양이 보통 그동안은 수시를 거의 80% 이상을 보내는 편이고요. 장기는 약간 정시 비중이 높았어요. 장기가 한 3, 40%가 정시고 비율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기는 정시와 수시를 다 준비를 같이 시키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이나 서울터 뭐 운양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수시 전략으로 간 거죠. 수시에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트렌드는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대 40이잖아요.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상위권 대학은 40, 40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장기 같은 데 보내면 좋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 사실 김포고는 거의 좀 잘하는 애들만 주로 많이 가잖아요. 김포는 거의 정시 위주예요. 자, 그런 이제 여기 현황이 있으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들 그 자료를 혹시 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다 한번 받아보시고 종합해서 아이 진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보시면 겨울방학에 아이들 놀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들은 다 짜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학년이라고 돼 있는 여기 예비고 1학년 애들이 국영수 과목을 어떤 걸 가르치겠다라는 걸 좀 개발적으로 썼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은 중등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 3월 모평이 범위가 뭐겠어요? 3월달에 뭐 고등학교를 안 배웠는데 설마 고등학교를 나오겠어요? 당연히 중등 거를 기준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등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문법도 그렇고 영어 문법이나 뭐 국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다 중등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선행을 해야죠. 고1에 선행을 해야 돼.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이 어려워져요. 고전 문법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다 좀 맛을 보게 해줘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영어도 저희하고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대부분 수시를 많이 보내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 김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제일 중요한 집필고사 중심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의 아이인데요. 지금 장기 중 3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얼마 전에 봤던 중간고사 국어
우리 학원에서 이제 영어하고 수학 두 과목을 듣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 만점을 받았어요, 둘 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중학생 대상의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모의고사가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 100점, 영어가 100점인데 중등 전국 모의고사를 봤더니 등급 제가 점수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등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8등급 나왔고 수학이 3등급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김포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점 받는 아이가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를 봤더니 혹시나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뭐 그게 왜 그러냐,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지문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지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딸딸딸 외워서 하면 지필고사 100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믿으세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다 무너지세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외부 지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철저하게 모의고사를 되게 대비시켜요. 아니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3일 수업을 하는데 과목별로 다 3일을 하는데 뭐 월수금반이다 그러면 월수에는 진도를 나가고 금요일에는 항상 모의고사 시험을 가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시험 보고 그 문제 풀이 강의를 해줘요. 이 커리큘럼, 기본 커리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험을 계속 매주 보게. 그리고 심지어 학교 지필고사도 보기 이제 한 달 전부터 지필고사의 사전 모의고사를 또 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다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미리 시험을 보게 해서 얘가 지금 시험 점수가 요번에 중간고사 보면 점수 어느 정도 나오겠네,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요. 사전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을 정말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